4월 30일 자바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바 두 번째 과정에 접어들면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코딩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데, 네.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지인인데, 네, 잠시만요. 자,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접목시킨 코딩 방식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에 작성된 기능을 얘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에 우리가 무엇을 작성하느냐? 변수와 메서드를 넣는 거죠. 이때 클래스 단위에서 명시되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메서드는 그냥 메서드고요. 이 멤버 변수를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퍼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필드라고 하기도 해요. 프로퍼티, 필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만 알아두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데, 이만큼을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데, 이때 코딩 규칙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제 봤었던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라는 거는 결국은 객체 만들고 나서 멤버 변수의 값 세팅하는 거를 그냥 한 큐에 끝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닉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은닉이라는 게 숨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캡슐 알약 있죠? 캡슐 알약에 막 이렇게 결정들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신경 쓰고 먹나요? 잘 안 먹죠? 잘 신경을 안 쓰죠. 즉 안에 대략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림짐작만 할 뿐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요. 조리풍 먹을 때 조리풍 개수 안 세는 것처럼. 그래서 은닉성을 다른 말로 이런 특성을 곁들여서 캡슐화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상속성. 네, 오늘의 목표가 상속성까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추상화라는 주제인데, 추상화를 다른 말로 다형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합시다. 빡세요. 자, 그럼 일단 은닉성부터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필기하면 하나 저장했고요. 이건 이따 톡방에 올릴게요. 은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숨기기는 해요. 객체지향 언어적 요소. 문법이란 말이에요. 코딩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문법들을 써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멤버 변수란 뜻이에요. 멤버 변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밑에 써있죠.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딴 짓을 왜 하느냐?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 일부를 숨기는 처리예요. 아직까지도 별로 납득이 안 되죠. 그 캡슐화를 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제 하나를 준비했어요. 객체에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스타일로 코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스크린샷 다 배포되어 있는 상태니까 스크린샷 다 배포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따가 실습 시간 따로 드리면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모드네요. 자바 모드로 바꾸고요. 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 이름이고요. 점수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점수를 이야기할 때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이다 라고 어림잡아서 짐작을 하잖아요. 요 전제를 갖고 이 예제를 보자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을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고 점수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었어요. 앞에 디스점이 붙으면은 지역 변수랑 구별된다 그랬죠? getValues라는 메서드는 그냥 이름하고 점수를 문자 하나로 묶어서 리턴 시켰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만 맞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얘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줘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의 점수는 마이너스 50점이 되는 거예요.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죠. S.포인트라고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12,345점을 줘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홍길동의 점수는 마이너스 50점이고 그 다음에 12,345점이 되죠. 이런 점수가 어딨냐는 거지. 아까 제가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이제 하는 게 점수의 일반적인 범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코딩하는 건데 0에서 100 사이에 넣으면 되지.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뭔가 입력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입력하고 싶은 충동 느낀 적 없나요 혹시? 모든 형태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놓으면은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숨깁니다. 멤버 변수나 메서드와 생성자 이름 앞에 접근 안정자라는 걸 명시하는데요. 접근 안정자의 종류가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그리고 디폴트가 있어요. 퍼블릭이 붙으면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해요. 말 그대로 범용적으로 열리는 거고요. 프라이빗,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되고 객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이 적용된 변수나 메서드를 우리가 은닉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와 현재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 정식 명칭은 이건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프로텍티드는 1도 안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지금 패키지라고 하는 용어와 클래스 상속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일러요.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디폴트는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요. 같은 소스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예제 패턴이에요. 자, 접근 안정자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수 앞에 퍼블릭을 붙이고 변수 앞에 프라이빗을 붙였는데 퍼블릭은 객체를 통해서 외부에 오픈이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은밀한 거예요. 요 안에서만 식별할 수 있고 객체는 얘한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프라이빗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 ptest.a 하고서 200을 넣으면은 a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ptest.b에다가 200을 넣으면은 얘는 은닉된 거기 때문에
객체를 통해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실제로 이 파일을 이제 심플 프라이빗이라고 작성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에러 나는 코드니까 굳이 실습하시지 말라고 요거는 코드 여기다 넣은 거예요. btest.b에다 값을 대입하는 부분에서 b has private access. 네, 은밀한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에러가 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정리할게요. 극단적인 회귀라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객체 지향 이해할 때 밑에 정리해드린 4가지 규칙을 쓰신다면은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1번, 모든 멤버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 붙이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프라이빗 붙이세요. 객체 지향 언어는요,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게 소스코드 보안이 안 좋다고 봅니다. 소스코드 보안이라 그러니까 왠지 뭐 해킹 같은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보안은, 아이고, 아까 예제를 봐야 되는데 스크롤을 괜히 움직였네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보안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첫 번째 예제예요.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걸 소스코드 보안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메서드는 무조건 퍼블릭 붙이세요. 디폴트는 쓰지 마세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비워두지 않고 접근 안정자를 무조건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프로텍티드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프로텍티드면 퍼블릭으로 그냥 쓰신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3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 이렇게 2개만 정리하면 되니까 훨씬 정리가 심플해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그럼 도대체 만들지도 않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변수를 왜 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게터하고 세터입니다. 너무 멀다 이게. 자, 제가 모든 멤버 변수 앞에는 프라이빗을 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멤버 변수는 은닉된 형태로 객체를 통해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은 데이터 접근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돼요.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좀 작성 규칙이 정형화된 형태의 메서드들을 게터 세터라고 해요.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된 메서드들이에요. 작성 규칙은 get이나 set 접두사 이름 뒤에 변수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로 갑니다. getter는 멤버 변수를 리턴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멤버 변수 데이터 타입이랑 똑같이 리턴형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setter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형으로 지정을 해요. getter setter는 자바 언어의 매우 중요한 코딩 규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따가 이거 예제 보면은 예제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꼰대스러움이 되게 심한 거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런지 오늘 나올 거예요. 코딩 보면은 진짜 코드가 꼰대처럼 생겼어요. 이 getter setter라는 기능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에러는 없는데 나중에 진행할 수많은 상위 기능과의 연동이 불가능해져요. 나중에 뭐 웹사이트 만들 때 스프링이라는 걸 한다. 그럼 스프링 같은 거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려고 마이바티스나 아니면은 JPA나 뭐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켜요. 근데 얘네들이 연동하는데 전제 조건이 getter setter가 준수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래서 getter setter를 안 지키면은 나중에 상위 기능 구현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자, 그럼 이제 멤버 변수 은닉 두 번째 예제 봅시다. 자, 아까 예제를 다시 한번 썼어요. 근데 한 폴더 안에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할 수 없어서 아까는 스튜던트 1으로 했고 이번엔 스튜던트 2로 했어요. 자, 객체 만들 때 아까처럼 마이너스 50을 줬습니다. 멤버 변수는 모두 프라이빗을 붙여서 은닉합니다. 그러면 이 멤버 변수 하나를 통해서 getter와 setter라는 메서드가 파생이 됩니다. getter는 멤버 변수 값을 받아다가 리턴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멤버 변수 타입과 일치합니다. setter는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객체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걸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데이터 타입이 멤버 변수 타입과 일치하고요. 리턴 타입은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 봅시다. 포인트에 대한 get터입니다. getPoint. 데이터 타입 인트니까 얘도 리턴 타입 인트죠. 자, 이제 세터 봅시다. 제가 아까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파라미터를 받아서 얘를 멤버 변수에 넣을 건데 그 과정이 험난해요. 포인트가 0보다 작으면 강제로 0으로 세팅해라. 포인트가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으로 세팅해라. 이 if문을 통과해야만 멤버 변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값의 범위가 0에서 100으로 제한되죠. 멤버 변수에 직접 값을 넣으면 저장되는 값이 무분별하게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메서드를 거쳐서 집어넣으면 그 변수의 적합성 여부나 우리가 어떤 어레인지할 요소,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제한된 값이 멤버 변수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코드 보안을 준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제에서 아까처럼 getValues 그대로 유지했어요. 자, 이걸 실행하면은 생성자로 마이너스 50을 보냈다. 그러면 생성자에서도요, 멤버 변수의 값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지가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얘한테 토스한 거예요. 여기서도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setPoint한테 토스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값의 적합성 여부를 따진 다음에 저장을 하겠죠. 이거. 자, 그래서 메인에서 실행을 하면 생성자로 마이너스 50과 나중에 섹터를 통해서 12345를 전달했는데 실행을 하면은 자, 점수가 0점과 100점 사이로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닉성의 특성이에요. 변수에 잘못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검사하는 로직을 메서드 형태로 구현을 해놓고 반드시 값을 저장할 때는 메서드를 통해서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은닉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접근 한정자는 클래스에 못 붙이느냐? 퍼블릭을 붙일 수 있어요. 퍼블릭은요, 객체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끼리는 서로 다른 소스 코드에 정의된 클래스들끼리도 객체 생성이 가능해요. 프라이빗하고 프로텍티드는 클래스에 적용할 수 없고요. 디폴트, 아무것도 안 적은 거죠. 얘는 동일한 소스 코드에 정의된 클래스끼리만 객체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예제 형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튜던트2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앞에 접근 한정자가 없으니까 디폴트죠.
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스튜던 투트는.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얘한테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퍼블릭으로 지정하면은 다른 파일에서도 얘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형태는 예제 하나당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단 하나의 소스 코드로 모든 기능을 구현한다면 하나의 파일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즉 나중에 수정 보완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웹 개발할 때 클래스 한 개가 웹페이지 하나예요. 혹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메서드 한 개가 웹페이지 하나예요. 근데 보통 웹사이트 만들 때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예제하면은 메서드라고 봤을 때 소스 파일 하나에 메서드가 50개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적절한 기능 단위로 코드를 분리해야만 돼요. 이렇게 소스 코드가 분리된 클래스들끼리는 퍼블릭이 명시되어야만 객체 생성이 가능해요.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클래스 정의에는 퍼블릭 접근 한정자만 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의 소스 코드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클래스에 퍼블릭을 붙이되 이 마지막 규칙에 의해서 클래스들마다 하나의 독립된 파일로 분리됩니다. 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은닉된 이름과 나이, 생성자를 통해서 넣는데 아까 했었던 이 4번 예제는 3번 예제인가 4번 예제 3번 예제 2번이구나. 2번 예제는 진짜 FM대로 이렇게 다 흐름을 만든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안 하고 생성자에 들어가는 값은 파라미터를 그냥 멤버 변수에 바로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섹터 안에 매번 이렇게 검사 루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넣어줘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고 다 퉁쳐요. 그래서 이 멤버 클래스는 가장 기본형만 만든 거예요. 이름하고 나이 받아서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게 생성자. 그리고 setName, setAge, getName, getAge. 이름 설정하기, 나이 설정하기, 이름 리턴하기, 나이 리턴하기. 자, 이렇게 만든 거를 그러면은 EX3번 멤버 조인 테스트에서 씁니다. 멤버 객체 만들면서 생성자로 이름과 나이 주고요. 이름값 리턴 받아서 출력해보고 나이값 리턴 받아서 출력해봤어요. getter 메서드 쓴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자바 빈즈라고 하는 거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웹사이트 구현할 때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겨지니까 이 규칙은 무조건 지키세요. 자, 일단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실습 진행할게요. 실습 시간 20분, 쉬는 시간 10분. 지금 30분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3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은닉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클래스가
소스 파일로 서로 다른 파일로 분리되는 과정을 얘기했어요. 정리하면 하나의 소스 코드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클래스는 무조건 퍼블릭 붙여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는 1클래스가 한 개의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멤버 변수를 구현한다. 그럼 멤버 변수는 무조건 private. 그럼 이제 메서드는 이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규칙이 이거예요.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된 복합적 데이터 표현의 최소 단위를 자바 빈즈라고 합니다.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원래 커피 이름이잖아요. 커피 콩이에요. 진짜 이름의 유래가 그렇대요. 자바 빈즈 규칙을 준수하면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이게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자바 빈즈 생성 규칙이에요. 클래스는 일련의 명명법, 생성법,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일련의 관례를 따라야 돼요. 이거를 안 지켜도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안 지킨다라는 거는 20년이 넘게 쌓여온 전 세계 수천만 자바 개발자들의 노하우가 쌓인 거를 무시하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이 규칙들은 지키시는 게 좋아요. 이걸 지키게 되면 빌더 형식의 개발 도구,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클립스나 지금 우리가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런 데서 자바 빈즈와의 연결을 통해서 객체 생성, 호출, 클래스 재배치 같은 걸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코딩 도구 자체가 개발자들이 이런 관례를 당연히 지키겠거니라는 걸 전제하고 편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례는요, 클래스는 생성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안 지켜도 돼요. 별도의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고 기본 생성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게터 세터 만들 때 첫 번째 예제는 생성자에서 파라미터 받아서 이거를 세터로 토스했었는데 얘는 토스 안 하고 바로 대입한단 말이죠. 이거 정석대로 하면 이게 토스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일일이 구현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변수에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찝찝하잖아. 귀찮아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전히 코드 보안에 좀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넣으면. 세터에 어떤 내가 if문으로 규칙을 넣는 거는 나중에 추가하면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성자로 집어넣는 게 얘를 호출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 아예 생성자를 안 넣어버려요. 그러면 변수에 값을 넣는 방법이 세터밖에 없게 되죠. 좀 많이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긴 하는데 진짜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들은 get, set 혹은 표준 명명법을 따르는 메서드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속성이라고 하는 게 프로퍼티거든요. 이 프로퍼티가 아까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한 멤버 클래스가 자바 빈즈예요. 자, 자바 빈즈에서 각 구성 요소의 용도, 멤버 변수는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기본 생성자를 쓰는 경우는 생성자는 별다른 기능 없는 거죠. 세터는 데이터가 저장하고 있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생성자가 없을 때는 데이터 입력 기능을 겸하기도 하고요. getter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서 다른 프로그래머하고 그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생성자를 쓴다는 것은 소스코드 상에서 별도의 생성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 기사를 표현하는 클래스 예시예요. article.java와 ex4번 article text.java인데 기사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시 등을 표현하는 자바 빈즈 클래스예요. 그러면 article.java에서 일단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시 5개의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해야 되는 게 쫙 벌써 사이즈 나오죠? 귀찮죠? 근데 이게 자바의 표준 관례예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교환이 없으니까 정신 잘 집중해서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자바 빈즈의 규칙은 일련의 관례고 우리가 사용하는 코딩 툴들은 당연히 개발자들이 그 관례를 따를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랬죠. 어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중에 자바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걸 깔아놨습니다. 멤버 변수만 정의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P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로 검색하면은 어제 맨 처음에 썼던 거는 제너레이트 컨스트럭처 유징 올 필드. 아까 필드를 멤버 변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었죠. 모든 멤버 변수를 사용하는 생성자 만들기. 엔터.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P 또 제너레이터로 검색하면 제너레이트 게터스 앤 세터스.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바 관련 도구들이 이 규칙을 준수합니다. 끝. 툴은 이러자고 쓰는 거예요. 자, 기억했죠? 그럼 이제 EX4번에서 테스트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자바 빈즈 정의할 때는 변수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기능을요, 자바를 코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자바 빈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제사항이에요. 그 강제사항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노가다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바 빈즈랑 똑같은데 약 100% 똑같은 건 약간씩 다른데 약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포조 클래스. 특정 기술 규약과 환경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객체지향적인 원리에 충실한 클래스. 그러니까 자바 순정 기능으로만 만든 클래스를 포조 클래스라고 해요. 얘는 환경과 기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조 클래스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스프링 웹사이트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재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오브젝트예요. 일반적으로 기본 자바 코드만으로 작성된 자바 빈즈를 포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 빈즈에는 우리가 객체 만들고 생성자를 통해서 값들을 저장하죠. 빈즈 객체에.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예요. 그래서 줄여서 value object, VO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바 빈즈에 생성하는 객체예요. 이렇게 VO로서 만들 때는 보통 클래스 이름 뒤에 VO라고 붙여요. 아, 그럼 얘는 빈즈구나.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어떤 메서드가 있다고 쳐요. void, fu. 그리고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student. 그럼 이 스튜던트의 객체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생성자나 세터 메서드를 통해서 세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메서드를 만들어요.
뭐 하는 메서드인지는 뭐 지금으로서 말할 수 없지만 이 메서드가 스튜던트 타입의 S를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학생 이름, 나이, 학년, 키, 몸무게, 성별,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등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전달하기가 번거로울 때는 객체에다가 담아서 한 번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배달하는 용도의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라고 부릅니다. 자바 빈즈에 의해 생성된 객체를 파라미터나 리턴 값으로 쓸 경우 DTO라고 불러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동할 때 많이 씁니다. SQL이라는 걸 다루면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그 빈즈를 통째로 파라미터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는 DTO라고 불러요. VO, DTO, 포조라는 거는 전부 자바 빈즈가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부르는 그냥 개념적인 용어지 실제 기술 이름은 아니에요. 얘네가 전부 다 자바 빈즈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자바 빈즈를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공부할 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라는 단위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단위가 자바 빈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무 프로그래밍에서 이 빈즈의 중요도는 100번 말하면은 입 아프죠. 한 번만 말해도 입 아픈데. 그냥 굳이 일부러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꼭 각자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예제 진행할 건데 마지막 예제가 얘가 코드가 되게 길긴 한데요. 이거 아까 단축키 알려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제너레이트 머시기니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제 우리가 자바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익스텐션을 깔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고로 이클립스 쓰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에는요, 이클립스에서는 코드 창에서 Alt, Shift, S 누르시면은 그 마우스 우클릭한 것처럼 팝업 메뉴가 뜰 텐데 그 팝업 메뉴 안에 생성자 만들기, 게터 세터 만들기 메뉴가 보일 거예요. 물론 영어로 보일 겁니다. 자, 요거 관련된 예제 실습하시면 되는데 얘 실습은 오래 안 걸리겠죠? 네. 그래서 30분까지 실습 마무리 하시고요. 휴식 시간은 5분만 측정할게요. 그러면 35분에 이어서 합시다. 그 사이에 다음 예제 준비해서 보낼게요. 자, 18번째 주제는 클래스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좀 적지 않아서 일단 여기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은 또 따로 단원을 좀 빼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다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히 아직 예상이 잘 안 되네요. 이제부터 실습 코드량이요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단축키를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실습량은 더 적게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손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반복문 같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손코딩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규약을 준수하고 그 규약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기본 코드가 다 똑같다. 이런 경우는 더군다나 코드를 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손코딩 하실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써서 일부러 코딩을 내가 일일이 다 타이핑하겠다 이런 것도 되게 미련한 거예요. 단축키 알려드린 거는 쓰시라고 알려드린 거니까 단축키 많이 활용하세요. 이제는 손코딩 할 시기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약에 손코딩을 안 하셨다면 늦었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앞부분에 대해서 손코딩을 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용은 손코딩 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자, 상속입니다. 자, 클래스 상속. 클래스 간의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하는 코딩 기법이에요. 부모 클래스 A를 자식 클래스 B가 상속받을 때,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는 겁니다. 자, 이럴 때 B는 A가 갖는 모든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자기 걸로 상속받게 돼요. 단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기능은 상속되지 않아요.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기능은 자식이 굳이 코딩을 안 해도 부모께 내게 돼요. 즉 B는 A의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기능을 직접적으로 코딩하지 않더라도 자기 걸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상속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현재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extend 부모 클래스 이름. 그러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A의 기능을 상속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책에서는 전부 다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extend라는 키워드가 원래 상속을 뜻하는 건 아니죠.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더 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단어 뜻대로 이야기해 보면 B가 A의 기능을 확장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기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제일 커요. 자, 어떤 클래스 A가 다른 클래스 B를 상속받은 후 자기만의 기능을 구현했다면 A의 기능을 B를 통해 확장했다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지금 A가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부모죠. A가 B를 상속받는 거니까. A extends B라고 표현하면 B가 갖고 있는 모든 퍼블릭 기능을 A가 소스 코드 1도 안 건드리고 다 자기 것처럼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A가 여기에다가 자기만의 메서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B한테 모든 기능을 상속받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즉 B의 기능을 A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산 기능을 갖는 클래스 간의 상속 실험을 할 거예요. CALC 패런트, CALC 차일드. 이걸 사용하는 EX 1번 코드입니다. 볼게요. 자, 예제들이 기니까 그냥 섹션 하나별로 끊어서 갈게요. 먼저 CALC 패런트입니다. 더하기 기능과 빼기 기능을 갖는 계산기 클래스예요. 파라미터 2개 받아서 각각 더해서 리턴하거나 빼서 리턴하는 거죠. 이 CALC 패런트를 CALC 차일드가 상속받았어요. extends CALC 패런트.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이 부모 기능 두 가지를 손도 안 대고 그냥 다 자기 것처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받고 times와 divide 더.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레이스 도는 거죠. 네,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얘기는. 왜
갬블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500 받고 500 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레이스 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받고 거기에 타임스와 디바이드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일드 클래스는 패런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다음에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패런트의 기능을 확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자바 빈즈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테스트하기 위한 EX1번 CAS 테스트예요. 먼저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 패런트한테 부여한 거죠. 그럼 부모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런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란 기능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번엔 부모를 상속받는 CAS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이 기능을 부여받은 차일드는 익스텐즈를 명시함으로써 부모의 기능을 모두 부여받고 플러스 알파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얘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패런트의 기능을 썼을 때와 패런트의 차일드의 기능을 다 썼을 때로 기능이 달라지죠.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상속이라는 현상만 놓고 보면은, 뭐,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도대체 저딴 짓을 왜 해야 되나? 아니, 타임스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 더할 거면 애당초 여기다 추가하면 되지. 뭐하러 코드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복잡한 규칙, 루틴을 만들어내라.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패런트 클래스에다 기능 추가하면 되잖아.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동안은 이 모든 예제를 나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고쳐버리면 그뿐이에요. 근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처음부터 혼자 만드는 거를 에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팀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게 C 언어 계열과 자바, C 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요즘 유행하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랑 자바 혹은 C샵, 자바랑 C샵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얘네들은 처음부터 개인전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자기 혼자 만든다고 전제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자바나 C샵은 처음부터 팀전을 고려한 거예요. 이 소스 파일 세 개를 전부 다 각자 다른 사람이 만든다고 칩시다. 얘는 리라는 애가 만들고요. 얘는 킴이라는 애가 만들고 얘는 홍이라는 사람이 만든다고 치자고요. 리는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만들어진 기능을 활용만 하면 되는 입장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홍과 킴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반씩 나눈 거예요. 반씩 나눈 거예요. 그러면 홍이 더하기 빼기를 만들고 킴이 곱하기 나누기를 만들어서 리한테 최종 완성된 기능을 전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상속을 배제하고 그냥 소스 파일 하나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서 만든다. 그러니까 최종 완성된 결과물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만든다. 기능 추가해서. 라고 하면 홍이라는 사람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를 만들기로 했고 킴이라는 사람이 곱하기하고 나누기, 타임스와 디바이드 이렇게 두 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스 파일 하나에다가 이거를 수정해서 그냥 만든다라고 하면 킴은 홍이 모든 작업을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홍이 작업을 다 끝내서 파일을 킴한테 전달해주기 전까지는 킴은 못해요. 왜냐면 같은 파일의 내용을 추가해야 되니까. 근데 상속이 가능하다면 이제 킴도 상속이 됐다라고 명시만 해놓고 자기만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최종 완성은 홍이 자기가 만든 코드를 이제 이쪽에 전달해서 상속이 되게끔 이제 같은 폴더 안에 배치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둘 다 각자 자기만의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은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작업을 나누는 거를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패런트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홍이 더하기랑 빼기를 다 만들 때까지 킴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끝났다라고 해서 파일 전달하면은 이어받아서 추가 코딩을 하는 거랑 패런트가 진행을 하는 동안 차일드 쪽은 이거는 뭐 나중에 넣지라고 하고서 자기 혼자 일을 한 다음에 이쪽이 완성됐어요 라고 하면은 요 한 줄만 딱 추가해서 기능이 조립되게 만드는 거랑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리고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거는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2주가 걸리는 건데 상속을 접목하면은 그냥 요 두 개를 각자 동시에 시작해도 돼요. 마지막에 익스텐드 걸어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둘이 동시에 일주일을 보내니까 일주면 되겠죠.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자칫 보면은 되게 타이핑하는 것만 비효율적으로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세상 편한 언어예요. 그 규칙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55분이네요. 요거 실습하시는데 마찬가지로 15분, 쉬는 시간 10분 해서 25분 할애할게요. 55분이니까 그러면은 4시 20분에 만납시다. 자, 상속의 개념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부모의 기능을 다 받고 플러스 알파, 즉 기능의 확장, 기능의 확장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이 아니죠. 기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공통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속을 만들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공지사항, 질문답변, 자유게시판 이렇게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게시판이 표현해야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공지사항은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첨부 파일. 질문답변은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추천수. 자유게시판은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스크랩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공통되는 부분이 생겨요. 자, 클래스 3개 만들어서 멤버 변수 각각 5개씩 정의하고요. 만들면서 요 정도는 복사 붙여넣기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수 만들고 단축키 딱딱 써갖고 게터 세터 추가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동안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요. 야, 여기 작성일도 추가하자. 라고 한마디 하면은 파일 열어서 여기에 작성일 추가하고 게터 세터 또 추가하고 작성일 추가하고 게터 세터 추가하고 작성일 추가하고 게터 세터 추가하고 수정해야 되는 게 갑자기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작업했던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실무 가면 이런 일이 진짜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덜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상속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표시한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게시판이라는 클래스를 미리 하나 정의를 해요. 걔는 요 내용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클래스들이 이 게시판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한다면 지금 네모칸 친 부분은 코딩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코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돼요. 게시판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공통된 부분 넣고요. 공지사항, 질문답변, 자유 게시판이 모두 얘를 상속받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자식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는 여러 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상속을 받으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쪼르륵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만 추가하면은 어때요?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작성일시 하나 추가하자라고 하면 여기만 수정하면은 알아서 상속이 다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만드는 클래스를 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시판을 위한 보드 클래스입니다.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4개의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요. 게터 세터 쭉 추가했습니다. 이 게터 세터 메서드 절대 직접 코딩하지 마세요. 직접 코딩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별로 그렇게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노가다 작업은 단축키 10분 활용하세요. 자, 이런 보드라는 게시판이 있을 때 자유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얘는 보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익스텐즈,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이 여기에 다 덮어지고 플러스 알파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자, 같은 스타일로 공지사항, 노티스 보드도 익스텐즈 보드 상속받은 거죠. 그럼 이거 다 가져오고 플러스 알파만 추가. Q&A 보드도 같이 보드를 상속받아서 이거 다 가져오고 플러스 알파만 추가.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작성일시 추가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프라이빗 스트링 뭐 데이트 이렇게 날짜에 관련된 것만 추가하고 여기 밑에는 단축키 써서 게터 세터만 이렇게 getDate, setDate라고만 추가해 주면은 이 잠깐의 작업으로 이 3개의 클래스를 일일이 수정하는 수고를 던 거죠. 자, 추가된 코드는 되돌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은 클래스를 막 만들다가 똑같은 코드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부모 클래스로 뽑아내는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실습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이 앞으로 종종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봤었던 상속까지 적용됐을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예시예요. 클래스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라 하면 멤버 변수와 메서드죠. 멤버 변수, 메서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것 클래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특정 부품이나 아니면은 일부 혹은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설계도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요. 보통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절대 소스코드 먼저 타이핑 안 해요. 프로그래밍도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없는 코딩은 주먹구구예요. 제대로 된 개발자는 코딩하기 전에 설계를 더 먼저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KT 프로젝트 할 때요. KT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8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파워포인트만 했어요. 설계하느라고. 실제 코딩은 2달이면 끝나요. 설계가 제대로 되면 코딩은 금방금방 가요. 개발자가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 문서 작업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도 의외로 문서 작업이에요. 코딩보다. 비슷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개발자 문서 작업이라고 검색하면은 별의별 애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신입들이 문서 작업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자기는 코딩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각종 문서 작업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건데, 댓글들 보면은 문서 작업 자체는 개발자를 항상 달고 가야 되는 문제죠. 100% 1년 동안 문서 작업만, 이거는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한 프로젝트에 생산하는 산출물이 30개 가까이, 문서 종류가 30개 가까이예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문서 작업까지 병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개발자가 파워포인트랑 워드 못해요. 진짜 큰일 나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잘 못하시는 분들 빨리 공부해 놓으세요. 문서 작업만 한 달 내내 하게 한다. 진짜 실제로 이럽니다. 문서 작업만 주구장창. 코딩보다 더 많이 해요. 개발자들이요. 지금 임의로 글 하나 뽑은 건데 벌써 이런 말 나오죠. 설계 및 사양의 문서화는 기본으로 할 거다. 여기 있죠? 개발의 70%는 문서이고 개발의 20%는 회의고 실제 코딩 100% 동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키보드 다다다다다 거리면서 코딩하는 거 1도 없어요. 맨날 F5, F10, F9 디버깅만 죽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문서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이런 설계도 문서는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접근 안정자 표기법. 퍼블릭은 플러스로 표현하고요. 프라이빗은 마이너스, 프로텍티드는 샵으로 표현합니다. 멤버 변수를 그릴 때 접근 안정자 기호,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명시하고요. 콜론, 데이터 타입, 필요하다면 기본값. 근데 기본값은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필요하지 않은 생략. 자,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형식의 기본값을 갖지 않는 문자의 변수 마이네임. 마이너스니까 프라이빗, 변수 이름은 마이네임, 콜론, 데이터 타입 스트링. 메서드 같은 경우는요. 접근 안정자 기호 명시하고 메서드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타입, 콜론 리턴 타입. 여기까지는 어제 얘기했어요. 근데 파라미터하고 리턴 타입은 변수 이름 없이 데이터 타입만 명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성자다 라고 하면은 생성자가 영어로 컨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의미하는 기호, 이 카피라이트 기호 C를 앞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이렇게 괄호 2개 놓고 컨스트럭처라고 명시하거나,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보드라는 클래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 보드는 생성자 없었어요. 왜냐면 생성자가 상속관계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 갖고 일부러 아직 생성자 안 넣었어요. 자, 멤버 변수는 다 프라이빗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붙이고요. 변수 이름, 데이터 타입. 게터 세터 메서드들은 전부 퍼블릭이죠. 퍼블릭 플러스 게터 세터 붙이고 리턴 타입. 데이터 타입은 괄호 안에 넣으면 되죠. 이런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나서 이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할 줄 알려면
설계를 하려면은 메서드고 멤버 변수가 뭐다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합니다. 코딩 프로그래밍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 구현해 본 경험이 있어야 온전한 설계가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코딩을 먼저 익히고 내가 한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설계를 역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실제 공정을 보면은 설계 다음이 구현이잖아요. 구축이잖아요.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하겠죠.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특히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에 공학자가 붙으면요. 공학자가 붙는 경우는 내가 실제로 뭔가 직접 뛴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그 원리를 체계화해서 글로 표현하는 거에 중점을 둬요. 공학이라는 학문은. 만약에 공학도라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공학은 실기보다는 이론에 더 치중합니다. 보통.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웨어 공학이라고 하면은 코딩보다 이런 거 그리는 걸 더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1학년 때부터 이제 설계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실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계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설계하는 거를 먼저 배우는 게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대부분 전공생들 붙잡고 뭐 배웠어? 그러면 몰라요. 뭐 이상한 거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이걸 그리는 요 과정을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생들이 졸업하면서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최소 과장이나 팀장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맨날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 설계도를 주고 이대로 구현해 라고가 돼요. 즉 이거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연봉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입한테 처음부터 설계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에 대한 지식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설계도에 들어가는 문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요, UML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교보나 영풍가도 쉽게 볼 수 있는 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이제 설계도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상속이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is A 관계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2가 클래스 바를 상속받을 때, 그러면은 바가 부모가 되고 푸는 자식이 되죠. 그럼 이 관계를 자식은 부모다라고 표현을 해요. 푸 이즈어 바. 왜냐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자식이 다 부여받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is A 관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속 관계예요. 이 상속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실선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도식이 아까 보셨던 게시판 클래스에 대한 설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식을 아느냐 아니면 코딩만 아느냐에 따라서 진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직급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직급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그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죠. 팀원을 갖는 팀장의 위치에 간다라는 거는 적어도 연봉의 1000단위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개발자 연봉, 뭐 억대 연봉,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코딩만 해서는 연봉 1억은 무슨 5천 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도 틈틈이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 게 많죠? 코테도 준비해야 되고, 실무 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설계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학원 수업에서는 이제 보통 대학에서 다루는 이런 전공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수업에서 이러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is A 관계를 봤는데요. is A 관계하고 대응되는 게, 이건 상속하고 관련은 없지만 has A 관계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 푸가 다른 클래스 바에 대한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을 때예요. 푸가 바를 갖고 있다예요. 푸 해줘 봐. 원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볼게요. 자, 원은 중점과 반지름으로 구성되죠. 이때 중점의 좌표를 포인트라는 클래스로 꾸몄다고 보면은 포인트, 점이니까 점의 좌표 XY잖아요. 그래서 X와 Y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이 멤버 변수에 대한 게터 세터를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서클, 원이죠. 원은 중점과 반지름으로 구성이 되니까 중점에 대한 걸 이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변수를 따로 추가하는 거죠. 게터 세터 각자 정의하고요. 그러면은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안에 포인트라는 객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 타입의 C는 new circle 이라고 객체를 만들면은 C.P. get x 이런 식으로 점에 점이 연결되는 이런 스타일의 코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확실히 서클이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서클 해저 포인트 관계가 되고요. 이때는 점선으로 이제 포인트가 서클 안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꼭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한 가지를 샘플로 보여드려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단과반이죠.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일정으로 취업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자바 웹사이트 개발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학생들이 한 몇 달 동안 만든 취업용 포트폴리오입니다. 웹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이고 프로젝트 뭐 하는 거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이거를 만들어 본 이유, 전체 기간, 각각의 기여도, 이건 GitHub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일정은 이런 식으로 했다. 간트 차트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기술을 썼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 과정을 거쳤으며 이건 아이디어 회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설계했고 스토리보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예요. ERD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그리는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는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명세. 지금 코딩보다 문서가 더 많죠?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림인데요. 이게 웹페이지 하나를 구성하는 클래스 구조입니다. 면접 자리 가서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장담할게요. 100% 취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웹페이지들을 구현을 했다. 이거는 지금 회원 관련된 기능들, 얘는 상품 관련된 웹페이지, 이건 주문서 페이지, 이거는 쿠폰 페이지, 이거는 배송지와 찜 목록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네가 클래스를 설계했다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코드와 설명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들어 본 작품 개수가 적으니까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걔를 최대한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포트폴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게 시키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가서 이런 거를 그 앞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를 이제 면접 볼 때 제본해서 들고 가는 거죠. 이걸 면접관 얼굴에 딱 들이매는 순간 질문이 이 안으로 쏠릴 거예요. 뭐 이상한 코딩 테스트 문제 알고리즘 설명해라 그딴 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것만 설명해도 대박이거든. 일종의 전략이에요. 취업도. 면접관이 할 질문의 방향을 자기가 유도해야지 안 그러면 면접관한테 끌려갑니다. 이거는 면접관의 질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설계했고 내가 구현한 거 설명하겠다는데 이 정도 하는 거면 알고리즘 정도 웬만한 거 아나 보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이런 거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 예제 원 클래스 봅시다. 포인트, 중점을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X, Y고요. 게터 세터는 분량이 작으니까 줄 이렇게 한 줄씩 맞춰놨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점이에요. 중점을 표현하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원을 표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포인트라는 객체가 선언되어 있죠.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가져가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한 섹터와 게터 추가했고요. 반지름에 대한 섹터와 게터 추가했고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문자열로 종합해서 리턴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어요. 자, MSG는 형식 문자를 갖고 있는 문자열이고 스트링 포맷으로 이 문자열 변수 안에 %d 3개를 치환할 수 있는 값들을 getter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 받았어요. 그리고 라디우스 반지름은 직접 넣고요. 지금 얘는 객체잖아요. 멤버 변수라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객체 자체는 이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x와 y라고 하는 변수는 은닉돼 있으니까 서클에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서클에서 이 은닉돼 있는 변수에 접근하려면 getter와 setter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는 포인트가 갖고 있는 getter를 통해서 리턴 받은 거고요. 반지름은 그냥 값이니까 다이렉트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로 접근한 겁니다. 코드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EX 3번입니다. 포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5,10이라는 좌표 잡고요. 서클, 원을 만듭니다. 이 원을 표현하는 객체한테 중점의 좌표를 갖고 있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7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확인해 보면은
중점의 좌표와 반지름의 정보가 표시가 되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게 굉장히 큰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예제니까 꼭 실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계산기만 했었죠? 이번에는 보드에서 파생되는 프리보드, 노티스보드, Q&A 보드, 그리고 EX2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실습량이 엄청 많아요. 자, 실습하실 거 적어드릴게요. 먼저 보드점 자바를 먼저 작성하시고 얘를 상속받는 프리보드, 노티스 보드, 그 다음에 Q&A 보드 세 개를 구현하세요.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02번 예제로 구현된 클래스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포인트점 자바를 먼저 완성하신 다음에 서클점 자바를 구현하시고, 얘가 구현이 완료되면은 EX03번 예제로 구현된 클래스들을 테스트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실습하실 순서입니다. 자, 지금 4시 50분인데요. 일단은 개당 15분? 예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니까요. 얘는 15분 잡고요. 얘는 10분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도합 25분에 쉬는 시간 10분 연결하면 35분 후가 되겠죠? 50분에서 35분이면 그럼 5시 25분이 되네요. 제가 이렇게 5씩 떨어지는 걸 좀 못 견뎌 해요. 5시 반에 봅시다. 딱 숫자가 떨어져야 뭔가 심적 안정감이 있어요. 어, 5시 반에 만나면은 뭐 추가적인 코딩 얘기하기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니까 어저께처럼 또 부가적인 내용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5시 반에 만납시다. 자,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한데요.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연습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제 파일 PDF로 해서 단톡방에 올렸으니까요. 이 요구사항에 맞는 클래스 작성하셔서 출력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소스 파일들 만들어 보세요. TV라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칼라 TV 그리고 연습 문제 1번까지 총 3개의 소스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지금 22분인데요. 10분 정도 후에 문제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요구사항이면은 이렇게 TV 클래스가 있대요. 좀 일부러 생성자는 전혀 안 넣었어요. 자, 여기서 TV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지금 멤버 변수로 사이즈라고 하는 값을 인트로 갖고 있어요. 프라이빗이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private int size.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퍼블릭이죠. 퍼블릭 get siz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요. 얘는 리턴 타입이 int예요. 뒤에 콜론 찍고 붙는 건 int 리턴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이즈를 get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애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퍼블릭 void 0이고요. set size. 얘는 int를 파라미터로 받으래요. 파라미터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요. 얘를 this.size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이겠죠. getter setter 이름을 준수한다라는 거는 그 이름만으로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번이라고 하는 이 소스 코드를 만들었을 때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자,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칼라TV라는 클래스를 만들라는 건데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이게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 일단 예제에서는 칼라TV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칼라TV라는 소스를 만들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myTV를 상속받는 칼라TV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extend tv는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 TV가 갖고 있는 이 퍼블릭 기능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상속을 받게 돼요. 요 두 가지 기능은 상속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set color cou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정수를 전달하고 있고 메서드 이름이 set터니까 color count라는 멤버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rivate int color count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 대해서 public void set color count 자, int로 받아서 얘를 this.color count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해서 에러 하나가 또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tv.printInfo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는 없는 기능이니까 자식이 또 정의를 해야겠죠. public. 자, 뭔가 따로 리턴을 안 받고 있으니까 void. 얘가 뭔가 리턴 받고 있는 게 없죠. void printInfo.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system.out.printf로 출력할게요. %d 인치 %d 컬러. 자, 이렇게 하고서 첫 번째 값에는 32인치라는 값을 줘야 되는데 32인치는 사이즈, 즉 부모가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프라이빗은 상속이 안 되고 게터만 상속이 되니까 32라는 값을 가져오려면 게터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건 내 거니까 그냥 편하게 호출하면 되죠. get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색상 값을 호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 값을 여기다 두 번째 %d에 넣어야죠. 여기서는 예제가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은 문제에서 이 칼라 카운트가 세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요걸로 지금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가 게터를 갖고 있다, 게터 세터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상의 표로 제시가 됐는데 칼라TV가 게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언급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this.color count라고 출력을 해줘도 문제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세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례에 따라서 게터까지 추가해 준다면은 이렇게 게터를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getter를 통해 리턴 받는 게 더 깔끔한 코드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실행하면은 32인치 1024 컬러까지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습 문제까지 확인해 봤어요. 자, 칼라 TV 클래스, 그 다음에 TV 클래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1번 클래스. 자, 지금 작성한 이 세 가지 파일 답안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은닉성과 상속성이라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은닉성이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접근 한정자를 통해서 특정 기능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변수한테 그 프라이빗 붙여라. 이게 은닉이죠. 근데 은닉을 하게 되면은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이 되어야 하니까 getter, setter라고 불리우는 작성 규칙이 정해져 있는 메서드들을 추가해서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는 단축키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얘기했습니다. 자바 빈즈라고 한다. 이 빈즈를 다른 말로 포조 클래스, DTO 혹은 밸류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이론 그 차이가 있긴 한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어요. DTO하고 VO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포조에 대한 게 정확한 구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스프링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용어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 이야기 했는데요. 상속성은 첫 번째는 기능의 확장, 두 번째는 공통기능 추출,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어떤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A is B, 그래서 is A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대문자로 쓰지 말고 소문자로 써야겠다. A is B다. 근데 이제 이 A is B랑 대비되는 개념이 A has B 라고 하는 관계인데, 사실 이 has B 관계는 상속하고는 연관이 없고 A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B 클래스의 객체인 경우 A가 B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와 이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걸 클래스 다이아그램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상속에서 이어서 메서드 오버라이드, 우리가 전에 봤던 거는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드는 달라요.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상속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추상화 끝나면 아마 다음 주 일요일쯤에는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소개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스케줄이고요. 패키지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자바의 문법 기본적인 거는 얼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자바를 활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자, 또 주말에 고생 많으셨고요. 일요일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좀 일요일 오후쯤 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래서 일요일은 주말반은 제가 좀 러프하게 운영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도 오늘 수업 내용 적지 않아요. 되게 많은 내용 진행했으니까 한 주 동안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